안녕하십니까. 역사 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너무나 큰 성원 속에 일본 문화사 시리즈하고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를 통해서 본 제1동포사의 역사편을 끝냈습니다. 두 시리즈가 연재되는 동안 과분한 칭찬하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또는 주변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 강의 동영상 가운데 한두 개를 보신 후에 제가 올린 모든 동영상을 아예 처음부터 정주행을 하셨다는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또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평생 처음으로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보셨다는 분들도 계셨고, 제 강의를 계속해서 보시느라고 며칠 잠을 설치셨다는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CR의 꿈이라는 동영상을 채널을 소개해 주셨다는 분들, 그런 분들도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최소한 책값에 구애받지 않고 책을 사볼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두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에 받았던 많은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복 질문을 하셨던 것, 또 이 부분만큼은 좀 더 명확하고 명료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진행한 두 시리즈의 내용과 목적이 전체적으로 반일 선동 아니냐 하고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일 선동, 주로 문화사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반일 선동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근거를 제시한 반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지독한 혐한 활동가들의 그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일종의 정당방위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간 예나 지금이나 일본에는 혐한, 즉 한국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서점의 한 코너 전체가 한국을 혐오하는 내용의 책들로 가득 채워질 정도입니다. 내용도 터무니없고 대부분 가짜뉴스, 가짜 정보인데 오로지 한국을 깔아뭉개는 내용이 있다는 하나만으로 기본 매출을 보장받고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서 아직도 여전히 일본이 최고라는 일본 지상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수들이 학문 연구인 척하면서 대놓고 친일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반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식의 소치라고 몰아붙이기까지 합니다.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정말. 하여간 그래서 저는 저 하나라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반론을 제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일본 문화사 그 강의 중간중간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친일파라고 하는 거냐? 일제시대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해서 편가르기를 하느냐,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친일파의 정의와 식별 방법이 도대체 뭐냐? 저도 제발이지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친일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제시대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친일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의 뇌에는 어떤 뇌를 갖고 있는지 정신 상태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친일파는 일본 영화나 일본 만화를 많이 본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특정 문화 분야를 좋아한다, 그런 게 아니고 또 일본 제품이나 일본 음식, 일본 맥주 등을 즐겨 마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도 그 초밥 좋아합니다. 일본 초밥. 그건 전적으로 개인 취향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게 소위 이제 행복 추구권입니다. 그건 하늘이 부여한 천부인권입니다. 저는 그런 문화적이거나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의하는 친일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의 정신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민족의 정신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일 양국의 이해가 걸린 부분에서 일본 측의 의견에 편향적으로 동의하고 늘 우리는 틀렸고 그들은 옳다는 식으로 우리는 나무라고 그들만을 칭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우리한테는 체념이나 자학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전 분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일파를 식별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는 없었다. 전부 자발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간 매춘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강제징용도 처음부터 없었다. 다 월급 받고 죄가 좋아서 지발로 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친일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존 피해자들이 도처에 널려있고 그 사람들이 정말 생생하게 육성으로 증언하는데도 한번 귀담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나 거구파가 말하는 걸 앵무새처럼 따라합니다. 위안부 없었다. 뭐 강제징용 없었다. 그리고 또 친일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을 배워서 그 길을 해야 된다. 일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맹목적인 애국주의자들이다.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친일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강화도 조약 때부터 시작해서 해방될 때까지, 해방된 후에도 몇십 년 동안 정말 당할 만큼 당했고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관동 대지진 때 죽창에 찔려가면서 죽어가면서 배웠고,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굶으면서 얻어맞으면서 배웠고, 성노예로 끌려가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을 상대하면서 이미 충분히 배우고 있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길을 위해서 일본을 배우자. 뭐 이딴 소리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그 배우는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은 더 상처받고 자존감이 하락합니다. 한번 하락한 자존감은 좀처럼 회복이 안 됩니다. 그게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늘 엽전의식을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엽전이 뭐 그렇지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곤란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 일본을 배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혹시 이제 우리가 정말 잘 되면은 그때 가면은 또 우리가 일본한테 배워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본을 배워서 그 길 하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친일을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나쁜 친일파들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저자들 같은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론입니다. 요컨대 이제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함으로 인해서 일제시대 때 일본이 만들어 놓은 각종 인프라들과 산업들이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에 밑거름이 됐다.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의 요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제학에서는 토지와 자본, 노동을 생산의 3요소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가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은 우리 땅에서 우리 자본을 착취해가지고 우리 노동력으로 공장을 돌렸습니다. 토지, 자본, 노동 전부 다 우리 겁니다. 근데 해방이 되자 하여간 공장 건물이 남았습니다. 공장 설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너희들끼리 있었으면 공장도 못 지었을 텐데 나중에 공장 건물에도 남았으니까 우리가 도움을 준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일본의 주장이고 그 주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내부의 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로도 철도도 뭐 공장도 발전소도 전부 일본이 세워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본이 그런 것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 초가삼간에서 촛불을 켜고 살고 있을 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19세기 후반하고 20세기 초반 그때는 온 세상이 다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시간 여유만 있었으면 우리도 완전히 변했을 겁니다. 왜 우리만 그대로 있었을 거라고 미리 예단을 하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백보를 양보해서 철도나 도로를 일본이 우리 좋으라고 만들었습니까? 조선 사람 잘 되라고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일본에서 생돈을 가져와서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이 군수물자를 만주에 실어 나르고 또 한반도에서 수탈한 것을 일본에 가져가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든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식입니다. 어떤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물건을 더 많이, 더 쉽게, 더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강탈해가기 위해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빨리 옮기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현관에서 자동차로 빨리 싣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한 겁니다. 그러고는 도둑놈도 우리 집안의 물건을 샅샅이 튼 후에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해줬으니까 우리를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게 문명의 이익이다. 니네들이 있으면 그런 거 못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식민지 근대화론 이야기하면 늘 떠오르는 생각이 그겁니다. 수도원하고 교도소. 그 둘은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자유가 없기는 두 곳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도소보다도 수도원이 더 불편합니다. 교도소는 일단 들어가면 의식주를 다 나라에서 해결해 줍니다. 근데 수도원은 대개 모든 걸 수도자들이 직접 합니다. 텃밭도 가꾸고 바느질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도소 갈래, 수도원 갈래, 그럼 다 수도원을 가기를 원합니다. 수도원은 내가 내 발로 들어가는 거고, 교도소는 붙잡혀서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난해도 내가 맘 편하게 살면은 그게 수도원이고, 만에 하나 먹는 것이 좀 나아졌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내 의사를 좌지우지하면 그게 감옥이고, 그게 식민지입니다. 그게 교도소고. 그러니까 식민지는 교도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통계 수치로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 따지는 거 그거는 무의미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를 외치는 쪽이나 그 반대쪽이나 모두 숫자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숫자만 또 자신들이 가공한 숫자만 내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절대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경강부회입니다. 제논의 물대기,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할 따름입니다. 생선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대가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몸통도 비틀어서 지 입맛에 맞게 그럴싸하게 만들 뿐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간단합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사람, 자산 이런 걸 빼앗아갔다. 그게 식민지 문제의 전부이고 그 근대화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가게가 친일파였거나 지금도 모르게 일본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음성적으로 혹은 억지로라도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관심 종자일 뿐입니다. 사실은 이제 강의 준비를 거의 마쳤는데 갑자기 또 한 명의 정신병자 같은 친일파가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걸 처음부터 잘못된 소송이라 그러면서 각하를 결정해버린 그 김양호 판사라는 사람.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제정신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판사는 자신의 뜻대로 판결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판사는 법조문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몇 조가 어떻게 잘못됐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의 미래, 안보가 어쩌고 저쩌고, 문명국의 그거로서의 국격, 이따위 그 이야기를 일개 지방법원 판사가 판결문에 적어 넣었습니다. 그게 그럴 일이 아니죠, 그게.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교수들이 학문 연구를 핑계 삼아서 친일 활동을 하니까 판사도 판결문으로 일본 극우파들이 하는 논리를 그대로 그냥 옮겨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보고 국뽕장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국장장사입니다. 국뽕이 아니고.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을 국뽕이 아니고 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IMF 사태를 거친 이후에 대한민국은 지금 가슴 벅찬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지만은 특정한 어느 정권이 잘한 게 아니고 우리 역사에서 항상 그래왔듯이 온 국민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모든 이 어려움을 이겨내왔고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성공했다는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100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언제 기회 있을 때 강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다 줄이고 오늘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차 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됐습니다. 이 역시도 전 세계 사례가 없는 일입니다. 원조 받는 나라는 지금도 원조 받고 있고 늘 원조 받는 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원조를 주는 나라는 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하면서 남의 걸 다 빼들어 갔으니까. 근데 제국주의도 안 하고 순수히 자기 노력으로 말하자면 남의 걸 빼앗지 않고 성공한 나라가 한국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알아주는 나라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코리아가 어디 있냐? 지도상에서 코리아를 잘 못 찾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한국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무식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국난 극복이 취미인 이상한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더 잘해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정도 되면 국장 장사 할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국장 장사 자랑스럽습니다. 만약 저런 걸 다 제쳐두고서라도 저는 일봉 장사보다는 국봉 장사를 훨씬 좋아합니다. 왜 내 나라, 내 민족에게 자신감을 심어 넣는 거, 불어 넣는 걸 국봉이라고 정의한다면 저는 기꺼이 국봉 도매상이 되고 싶습니다. 국봉 제작 회사는 못하겠습니다. 제 능력상. 근데 어쨌든 누가 만들어 놓은 걸 열심히 판매하는 사람은 되고 싶습니다.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왜 일본한테 계속 당하기만 하느냐? 삼국시대 이전에는 일본한테 문화를 전파했다고 하면서 고려 때의 왜구부터 포함해서 극히 최근에 이르기까지 1000년의 세월 동안 왜 계속 일본한테 당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일본은 상당히 멀리 있는 섬나라입니다. 최정성기의 몽골, 원나라조차도 정복하기 어려웠던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중세까지 일본은 지정학적이나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이렇다 할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희생을 치르면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느냐? 그럴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우리 선조들의 관심을 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구도 그냥 일본의 국가 권력과는 상관없는 해적 집단이었습니다. 귀찮기는 하지만 딱히 어떻게 처리할 방법도 없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에 몇 차례 대마도 정벌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효과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임진왜란을 당한 겁니다. 뒤통수를 한번 호되게 얻어맞은 거죠. 근데 그렇게 호되게 얻어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소를 잃은 후에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또 당하지는 않는데 근데 조선은 그때 이미 기운이 다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 임진왜란 이후에 연거포,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었고 또 그 후에도 성리학적인 그 가치에 집중하는 그런 이념 논쟁에만 뛰어났던 그 노론 벽파가 계속 집권을 하는 바람에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게 세도 정치로 연결되고 민시 척족 정치로 연결이 됐습니다. 개인에게 운명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운이 있는데 조선은 이미 그때 국운이 다 했던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국운의 상승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오랜 평화로 저장됐던 힘이 서양 학문, 네덜란드 학문인 난학을 만나면서 실용적으로 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으로부터 강제 개항을 당한 것이 오히려 근대로의 진입을 앞당겼습니다. 그 이후 일본이 어떤 길을 걸었었는지는 지난번 일본 문화사 시리즈 강의를 통해서 상세히 밝혔던 만큼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임진왜란하고 또 일제시대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완전하게 국권이 침탈되는 그런 엄청난 굴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내부에서 친일을 일삼는 한심한 무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우리를 깔보고 한 수 아래에 만만한 상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까지도 비한 사원칙, 한국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도 않고 무슨 관여하지도 않고 돕지도 않겠다. 그따위 소리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그 속성 중에 이토 코토리라는 게 있는데, 좋은 것은 모조리 취하는 모방 대국인데 어떻게 IT만큼은 모방을 하지 못했느냐, 왜 그 부분만은 그렇게 약한가, 그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일본은 분명히 이토 코토리의 대국입니다. 모방 대국입니다. 그것이 일본을 발전시킨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일본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이쇼켄메이, 뭔가에 목숨을 걸 만큼 그 한우물을 파는 그 일본인 특유의 장인 정신을 가미해가지고 원래 제품보다도 더 좋은 디테일이나 디자인이 진일보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 대량 생산 체제로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그게 일본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패턴이 먹혔습니다. 일본 제품은 믿을만하다는 평가를 세계로부터 얻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길게 보면 에도 시대 이후 400년, 짧게 잡아도 메이지 유신 이후 150년 동안이 일본이 사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1970년대부터 3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어닥치면서부터 일본의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산업 현장이 컴퓨터 정보화하고 자동화 생산 시스템으로 바뀌고 바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소위 ICT라 그러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 통신, 기술.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들이닥치니까 일본이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에도 일본의 재침략에 대비를 못했고 19세기 그 후반 제국주의 시대에도 우리가 개화를 못했듯이, 개항을 준비하지 못했듯이 일본도 3차 산업혁명 때부터 이상하게 말하자면 스탠스가 어긋나고 스텝이 꼬인 겁니다. 왜 그러냐? 2차 산업혁명이 전 기간을 통해서 일본은 최우등생이었습니다. 그 자만심, 이대로 갈 것이다 하는 생각. 그리고 그때까지 몸에 배였던 그 매뉴얼 중심의 태도가 그 IT라는 엄청난 속도의 쓰나미죠. 이건 명백하게 쓰나미입니다. 산업의 쓰나미. 패러다임의 대변환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음과 몸이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은 옛날부터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하는 것에만 아주 익숙해 있는 무슨 기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제 변화를 선도해야 될 지도부가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다행이죠. 창당 이후, 당이 만들어진 이후 거의 야당을 해본 적이 없었던 그 경쟁력이 거의 빵점에 가까운 그 집권 자민당, 일본 내각. 무슨 보고서든지 간에 보고서에는 반드시 겸양도장을 찍어서 서면 보고를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정당, 그 사이버 보안 전략 본부 책임자가 평생 동안 컴퓨터를 단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다, 자판을 쳐본 적이 없다, 그런 나라, 그런 지도부가 이끄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 과학정보기술통신을 관장하는 강요가 도장수호연맹 회장도 겸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제의 기술이 완전히 옛날 기술이 돼버리는 게 요즘인데, 4차 산업시대인데 일본이 뒤처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일본을 넘어섰는가? 샴페인을 지금 너무 빨리 터뜨린 거 아닌가?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직도 일본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 역사상 제국주의 국가들,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국가들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부잣집 망해도 3대는 간다라는 말이 국가 간에도 유효합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재화와 용력, 돈, 노동력을 워낙 많이 착취해 놨으니까요. 그걸로 워낙 인프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후발 국가들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다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런 나라의 하나입니다. 제국주의 했으니까.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국가 GDP가 부동의 세계 상위입니다. 그리고 소위 소부장이라 그러죠. 모든 기술 산업의 기초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 부분에서는 일본이 여전히 미국하고 독일하고 더불어서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추세가 변한다는 거죠. 분위기와 흐름이 이제
옛날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 다만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일본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훨씬 앞서가고 우리는 겨우겨우 기어갔는데 요즘은 일본이 막 기어가는데 우리는 성큼성큼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근거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공신력 있는 국제단체에서 국제기업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경제에 관한 한 모든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 세 군데의 국제신용평가회사에서 똑같이 한국의 신용이 일본을 앞섰다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평가해오고 있습니다. 뭐 국가혁신지수 등등 뭐 여러 순위가 그렇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등등 정보산업의 인프라도 한국이 훨씬 튼튼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하여간 10년 전인 2010년에 일본의 GDP는 그 당시 6천억이던 한국의 5배였습니다. 3조였습니다. 3조. 근데 10년 후인 지금 일본은 5.1조 달러, 한국은 1.7조 달러로 3배 차이로 줄었습니다. 5배에서 3배, 10년 만에. 특히 이제 일본의 인구가 대한민국의 2.5배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1인당 GDP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물가 대비 GDP라 그러죠. PPP, 즉 구매력 평가 지수에서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일본이 잘 되기만을 날 비는 그 친일 종족주의자들한테는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겠지만은 하여간 한일 간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조만간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이 부분 우리는 뭐 아소다로나 무슨 아베 신조, 뭐 서가 요시히데 이런 바보 같은 일본의 지도자들에게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관계에서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연재해 천국 일본 편을 강의할 때 한국에는 2000m가 넘는 산이 백두산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도 함경남도 개마고원 일대에는 2000m 넘는 산이 수두룩합니다. 5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함경남도 개마고원 일대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왕가의 문장인 국화인데 그 일본은 사실은 정해진 국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가는 국화를 문장으로 내거고 일반 국민들을 사쿠라, 벚꽃을 좋아하는 게 일본의 추세입니다. 근데 정해진 국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식문화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일본하고 식문화, 우리가 밥상에 둘러앉아서 먹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도 옛날에는 다 독상 문화였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먹을 게 없는 바람에 독상을 만들지를 않았다, 만들 필요가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그 음향 문제하고 이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한 구글 지도,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했던 걸 지적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조심해서 만들고 더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의응답 시간 전체를 통틀어서 꼭 해야 될 이야기가 하나 빠졌습니다. 바로 이제 성진국 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관한 다른 문제는 다 그렇다 쳐도 성 문제만큼은 정말 너무 확대 해석이 한 것이 아니냐. 또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 이야기인 것처럼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또 문화란 것이 그 나라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맞게 최적화된 것일 뿐이고 문화는 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남이 평가할 수 없는 문제인데 왜 그 일본의 성 문제도 일본 문화의 일부분일 뿐인데 남의 나라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냐,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니냐, 또 우리나라는 나쁜 문화가 없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고 질문도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그 부분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성문화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보다 몇 배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에서도 군데군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 일본 문화사 시리즈 전부하고 파친코 시리즈에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충실한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